경찰견 및 특수견을 위한 고급 비공개 경매장. 그곳은 부유한 수집가들과 새로운 케인잼 파트너를 찾는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사이에 낡고 소박한 옷차림의 어린 소녀 한 명이 홀로 서 있었다. 김하나. 그녀는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강태준 형사 역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사고로 파트너를 잃은 후 죄책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저 습관처럼 이곳을 찾곤 했다. 무대 위로 새로운 개 한 마리가 올라왔다. 늠름한 흰색 진돗개 직성이었다. 경매사는 개의 이력을 설명했다. 그는 순직한 영웅 구 김민수 형사의 파트너였던 최고의 경찰견이었다고. 하지만 핸들러를 잃은 사고 이후 개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공격적이고 어떤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고. 망가진 개는 낮은 시작가의 경매에 붙여졌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모든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이 망가진 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경매사가 아무런 입찰자 없이 경매를 마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방의 뒤편에서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00만 원, 김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소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고 몇몇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 형사는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죽은 파트너의 딸 하나를 즉시 알아보았다. 아이가 대체 왜 여기에 한 부유한 수집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경매에 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경매에서 이겼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나가 자신의 낡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두툼한 현금 뭉치와 공식적인 수표 한 장.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 전액이었다. 경매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모든 유산을 단지 망가진 개 한 마리를 위해 써버린 것이다. 태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서서히 피어나는 의심으로 아파왔다. 하나야 대체 왜? 하나는 아버지의 가장 믿었던 파트너였던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갇힌 개를 바라보았다. 두 존재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오고 가는 듯했다. 그녀의 절박한 행동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위험한 게임의 첫 번째 수는 이미 던져졌다. 미스터리는 시작되었다. 경매가 끝난 후 강태준 형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개 직성이를 데리고 나오는 김하나의 뒤를 따랐다. 그는 그들을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가 자신의 모든 유산을 개 한 마리를 위해 쓴 이유를 물었다. 하나의 아저씨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니. 대체 왜 그랬어? 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 전부를. 하나는 자신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숙하고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격적인 이유를 낳고 단호한 속삭임으로 밝혔다.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아저씨. 직성이는 우리 아빠의 살인 사건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니까요.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파트너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용의자와의 격투 중 발생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의심을 품고 있었다.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고 용의자는 너무나 전문적이었다. 하나의 말은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파트너를 위해 더 강하게 싸우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 고위층과 관련된 거대한 부패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은 후 바로 그 고위 관리가 보낸 자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해 살해당했다고 믿었다. 공식 보고서의 용의자는 유령일 뿐이었다. 그녀는 걔 직성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며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걔가 단서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직성이만이 그놈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중요한 건 직성이한테 맡기셨어요. 태주는 이제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냉소주의는 쓰러진 파트너를 위한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파트너의 용감하고 단호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와 죽은 친구의 기억에 약속했다. 알았다, 하나야. 이제부터 이 사건 내가 다시 맡는다. 우리가 함께 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야. 냉소적인 형사와 단호한 소녀. 그들의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그들은 함께 경매장을 떠났다. 태주는 하나와 걔를 자신의 집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는 뒷좌석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걔를 보았다. 그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이 개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파트너를 죽인 바로 그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적의 새로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의 조용하고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삶은 끝났다. 새롭고 위험한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 형사의 집. 그곳은 하나와 직성이를 위한 조용하고 안전한 임시 거처가 되었다. 태준은 두 상처 입은 영혼에게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챕터의 중심은 하나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게 직성이와 다시 교감하는 과정이다. 직성이는 태준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경계심을 보였지만 하나에게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특별한 핸들링 기술을 사용했다. 그것은 단순히 개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었다. 특정한 톤의 목소리, 손짓, 그리고 안정을 주는 의식들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용했던 한국어와 독일어가 섞인 명령어들을 사용하며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유대감을 다시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태주는 그 광경을 존경심을 담아 지켜보았다. 그는 죽은 파트너의 기술이 그의 딸을 통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며칠간의 끈기 있는 노력 끝에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다. 하나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특정한 수색 프로토콜 명령어 시퀀스를 수행했다. 마침내 직성이가 완벽하게 반응했다. 걔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경매장에서 가져온 자신의 낡은 경찰 하네스로 다가갔다. 걔는 하네스의 특정하고 강화된 부분을 앞발로 긁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태준과 하나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숨겨진 작은 틈을 발견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곳을 칼로 열었다. 그 안에는 안감에 바느질되어 숨겨진 아주 작은 군용 등급에 암호화된 데이터 칩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산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충직한 파트너에게 맡겼던 마지막 진실. 한편 그 시각 윤상호 치안감. 그는 부하들로부터 강태준 형사가 죽은 김민수 형사의 딸과 그 쓸모없는 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또한 강 형사가 죽은 파트너의 옛 사건들을 다시 조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윤치앙함은 아직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형사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태준과 하나는 데이터 칩을 보며 이제 그들의 손에 구체적인 증거가 들려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태주는 이 칩의 암호를 풀기 위해 자신이 신뢰하는 국정원의 화이트 해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자신들의 건물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적이 이제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이다. 그들은 경찰관의 유산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 거대한 표적을 그리게 된 것이다. 강태주는 창밖의 검은 세단을 보고 즉시 하나에게 창가에서 떨어지라고 말했다. 전쟁은 이제 그들의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암호 해독을 서둘러 달라고 친구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그들이 이곳을 곧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윤상호 치안감은 강태준과 그 소녀가 죽은 김민수의 개를 데리고 함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 성가신 형사가 낡은 뼈다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부패한 경찰들을 보내 경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태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들은 영장도 없이 소음 민원과 아동복지 확인을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리더는 능글맞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태준의 경력과 하나의 안위를 들먹이며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김민수 형사 참 좋은 동료였는데 말이야. 안타까운 사고였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겠소. 강 형사, 태준은 하나의 앞을 막아서며 영장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전문적이고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냈다. 경찰들이 돌아간 후 태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이 이제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와 하나는 다시 직성이에게 집중했다. 그들은 이 개가 칩뿐만이 아니라 그 칩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파일의 비밀번호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재킷개의 후각을 가장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을 이용했다. 그리고는 숨겨진 위협을 찾으라는 특정한 독일어 명령어 시퀀스를 사용했다. 걔는 반응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닌 장소에. 걔는 태준이 안전을 위해 암호화된 칩을 숨겨둔 마룻바닥 아래의 비밀 공간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는 걔는 그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칩을 코로 툭 건드리고는 하나를 보며 특정한 순서의 지점을 내뱉었다.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그리고 다시 짧게 한 번.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지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드였다. 아버지가 어릴 적 그녀에게 게임처럼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모스 부호. 그녀는 태준에게 그 지점 소리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비밀번호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칩의 암호를 풀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적의 다음 공격이 단순한 경고 이상일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적이 그들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찾아오기 전에 이 퍼즐의 나머지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다. 협박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상호 치안감은 분노했다. 그는 강태준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경찰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강태준과 그 아이 그리고 걔까지 모두 잡아들여. 더 이상 경고는 없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태준을 증인을 납치한 비리 형사로 둔갑시켜 그에게 거짓 수배령을 내렸다. 이제 부패 경찰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다. 태준과 하나 그리고 직성이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버리고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복잡한 시장과 지하철역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을 오가며 그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경찰 순찰을 필사적으로 피해야만 했다. 이 도망 과정에서 그들은 칩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파일의 마지막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비밀번호가 아버지와 게마니아는 훈련 명령어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한 버려진 건물에 임시로 몸을 숨겼다.
하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여러 가지 훈련 루틴들을 직성이와 함께 재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특정한 복잡한 훈련 시퀀스를 실행했을 때 직성이는 짖는 대신 일련의 특정한 행동들을 수행했다. 개는 앞발로 바닥을 특정 횟수만큼 두드리고 특정한 방향으로 몸을 돌린 후 특정 톤의 짖음을 내뱉었다. 하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비밀번호였다. 단순한 단어가 아닌 그들만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시퀀스. 그들이 마지막 비밀번호를 알아낸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은신처를 마침내 윤상호의 경찰 특공대가 덮쳤다. 그들은 노트북 앞에서 마지막 시퀀스를 입력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궁지에 몰렸다. 적들은 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들이 붙잡히거나 죽기 전에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열고 전송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오장의 막이 그렇게 내리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은신처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와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노트북 앞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마지막 훈련 시퀀스를 직성이와 함께 재현했다. 그것은 그녀의 음성 명령과 개의 물리적인 반응 지점의 횟수, 특정한 자세, 이 결합되어야만 하는 그들만이 아는 생체 인식 암호였다. 마침내 노트북 화면이 번쩍였다. 최종 암호 확인, 파일 잠금 해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윤상호의 충직한 부하인 특공대장이 팀원들과 함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데이터 칩의 마지막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둔 데드맨 스위치 프로토콜이었다. 잠금이 해제된 파일은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노트북에서 최대 볼륨으로 재생되는 동시에 미리 지정된 수신자 리스트,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주요 언론사, 그리고 검찰청로 즉시 방송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죽기 직전에 김민수 형사가 피곤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조사했던 윤상호 치안감의 모든 밀수 조직과 부패의 증거들, 서류 사진 통화 녹음을 차례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관련자들의 이름을 날짜와 함께 밝혔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마지막 말과 함께 영상을 끝맺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윤상호 총감에게 살해당한 것일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증언이자 유언입니다. 부디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방 안에 부패한 특공대원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자신들이 회수하러 온 바로 그 영상 속에서 살인자로 폭로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휴대폰이 뉴스 속보와 동료들의 다급한 전화로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들은 이제 전국에 알려진 살인범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급습을 한 현행범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포위 공격은 마지막 대결에서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끝이 났다. 태준과 하나는 패배한 부패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방 안에 서 있었다. 노트북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준은 하나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그는 주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침내 전달해낸 충직한 개 직성이를 내려다보았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수사관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무덤에서 온 고백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악당은 죽은 자의 명석한 계획에 의해 패배했다. 과거로부터 전달된 정의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몇 달 후 윤상호 게이트추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윤상호 전 치앙함과 그의 부패한 경찰 네트워크 전체는 김민수 형사가 목숨을 걸고 남긴 영상 증거 앞에서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경찰 조직 내에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구 김민수 형사는 거대한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영웅으로 공식적으로 추서되었다.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강태준 형사 역시 이 음모를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로 복귀하고 승진했다. 그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의 팀장이 되어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김하나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소녀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후 밝고 강인한 소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는 대신 아버지처럼 특수 목적견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K9 핸들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영웅견 직성이는 명예롭게 은퇴하여 이제 하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순직 경찰관들을 위한 국립현충원. 세 사람 태준과 하나, 그리고 직성이은 새로 새겨진 김민수 형사의 묘비 앞에 함께 서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었다.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태준이 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니 하나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가 네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니까. 구원을 찾은 형사정의를 되찾은 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열쇠였던 충직한 개. 명예를 위한 싸움 속에서 맺어진 그들은 이제 하나의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추모 공원을 걸어 나와 밟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